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 초연결 사회로 접어든 지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융합하며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진흥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 혁신적인 기술을 역으로 이용,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공격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로 인해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범죄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보보호 전략.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미래 산업 발전에 있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 전략에 대해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짚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백기승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새 정부 들어서 네. 이제 주요 네.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몇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 새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네,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이 인터넷진흥원도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우리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중요한 그 맥점에 있는 존재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하나의 혁명으로 이제 확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진짜 진전들이 우리 개선들이 필요한지 네. 한번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잘... 최근에 또 랜섬웨어가 뭐 출격했다 뭐 이라고 일단 보안 문제 관련해서 국민들이 쭉 최근에 이제 걱정을 좀 하신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네. 실제 그랬습니까? 어땠습니까? 지난번 워너크라이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운영 체제상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있었죠. 네. 그때 한 150개국에서 30여만 대의 PC가 다운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희는 다행히 그 전파에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에 관련된 패치도 있었고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 더 주의하시고 사전 대비를 하시도록 전파에 저희가 힘을 쏟았는데 다행히 저희 경우는 뭐 한 21건 정도만 신고가 됐습니다. 물론 피해는 그보다 좀 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저희가 적게 했다고 보고 이 랜섬이라는 것이 인질, 몸값 이런 얘기거든요. 좀 진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의 랜섬웨어는 개인들이 이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 파일이나 영화나 또는 뭐 음악 같은 걸 다운받다가 같이 들어와서 장악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 모두가 사용하는 그런 공공 프로그램 속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자동 증식하기 때문에 훨씬 더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진화가 있다고 보이고 지금 이제 뭐 아마 물어보신 이유가 최근 나야나라는 그 스몰 웹 호스팅 업체의 그 랜섬웨어라고 지금 이제 공격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건 랜섬웨어라기보다는 보안 태만에 의해서 발생된 그런 해킹 사고다. 관리자 PC가 인터넷과 상시 접속이 열려 있었고 접점이 아울러서 그걸 통해서 악성 코드를 오랜 기간 착상시켜서 그걸 가지고 내부를 다 이렇게 둘러보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것 자체는 랜섬웨어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해당 업체가 해킹을 당한 사례로 보는 게 정확하다. 네, 네. 그 얘기는 이제 개별 기업체들이 그런 식의 어떤 그 외부 공격에 아직은 우리가 좀 취약한 형태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취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보안은 자기 책임입니다. 엔드에서 사용자와 사업자들이 각자 책임을 다해야 되거든요. 뭐 우리가 그 감기 마찬가지 평상시 운동 많이 하고 좋은 거 이렇게 몸에 좋은 걸 잘 가려서 먹고 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겨울철에도 독감 안 들리듯이 업데이트하고 이중화시키고 뭐 이런 걸 하면 랜섬웨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게을리했거나 또는 평상시 보안 투자를 게을리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점이 많이 있게 되지요. 영세한 웹 호스팅 업체들이 이렇게 보안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한다면 이번에 나야나 같은 사태는 계속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된 법규 마련도 중요하고 또 아울러서 그런 식의 그 소규모 웹 호스팅을 차라리 IDC가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페이버를 주는 형태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IoT 사물 인터넷이다, 빅데이터다, 4차 산업혁명의
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정보가 많이 모이고 그렇죠. 활용되고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이런 랜섬웨어 쇼크라든지 이런 식의 샥이 오면은 이제 그 부분의 두려움 때문에 자꾸 이제 방어막을 쳐야 되고 정보 활용에 대해서 자꾸 이제 조금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을 빨리 물결을 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차 산업이 연결, 공유, 개방, 협력 뭐 이런 융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일단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네. 그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는 아마 경쟁력이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런 신뢰 기반을 만들려면 첫째 기술적으로 안전성 있게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투자도 해야 되겠고 네. 또 관련한 장비들을 제대로 갖춰서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관리적 영역에서 네. 이런 그 개인들의 정보 또는 어떤 특정 자산이 될 만한 데이터를 네. 갖고 있으면 이것들에 대해서 적법한 활용 그리고 폐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조치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쓸데없이 과용 또는 과적돼 있지 않은 상태를 네. 만드는 게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정보 활용이 광범하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우리가 정보 보안, 보호를 너무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정답입니까? 틀린 답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예, 예. 그 보안 문제에 대해 관한 우리 사회의 보안 기술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십니까? 아주 굉장히 지금 아직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우수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우수하다면 네. 좀 더 풀 수도 있는데 아직 그렇게 풀 자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이 아직은 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기술이 조금 부족한 점도 있고요. 네네. 우선 투자가 부족하다 투자가 봐야 될 것 부족하다. 같습니다. 또 하나는 책임을 너무 의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정보 보호는 사실은 늘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빨리 복원하느냐 그 레질리언스의 문제인데 이걸 자꾸만 리스폰시빌리티의 문제로 누군가 책임을 지도록 자꾸만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다 보니까 그런 책임 기피 현상이 더더욱이 활용 자체를 막는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네. 부분적으로 조그만 사고들이 자꾸 생긴다는 건 그만큼 그쪽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는 건데. 그럼요. 신기술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고 또 우리 IoT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85개의 접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센서부터 디바이스까지. 그런데 2020년까지 한 250억 개 정도입니다. 그러면 250개의 센서나 기타 디바이스들이 이 인간의 편의를 얼마나 증진시킬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편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만큼 또 취약점도 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네. 취약점이 늘은 만큼 또 거기에 상응하는 투자와 네. 노력이 붙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대비하는 안전성을 담보해주는 그런 연구도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제도가 뒷받침돼야 안전해진다. 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윤리와 의식도 함께 따라야 되겠고 글로벌 협력도 따라야 되겠고 법제도 따라야 되겠고 이제 과거에 기술로 안전이 지켜졌다면 지금은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사고 한 번 생겼다고 자꾸 너무 이걸 혼내다 보면 아예 마당에 나가서 뛰어놀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피하죠. 또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그 기관 간에도 조금 더 이렇게 터놓고 우리가 말하는 공유 개방, 협업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영역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군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언제 어디서 어느 영역에서든 시작될 수 있고 네. 이미 민간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그러면 위협 정보들을 어떻게 빨리 네, 확보하고 네, 대응할 거냐 문제거든요. 협업 정말 중요하다. 네. 공유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오해할 수 있는 게 정보 보안과 정보의 활용이 마치 이게 상반된 것처럼 느낄 그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보안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죠. 이 활용을 좀 더 넓게 폭넓게 풀어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박계사에게 되겠죠. 굉장히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기술적으로 안전성을 좀 믿는 데다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피해 구제는 어떻게 하는지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네. 또 그리고 또 누군가 활용한다면 네, 네. 그 이익은 어떻게 쉐어링 될 건지 네. 나눠질 건지 네, 네. 이런 것들까지 장치가 더해진다면 네, 네, 네. 저보다 훨씬 쉬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지 그렇군요. 않겠는가. 우리 사회의 사이버 보안 수준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조사 결과니까 이제 100%뭐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여간 미국을 100으로 놨을 때 저희 수준이 한 83 정도, 일본이 84, EU가 한 89, 네. 중국이 77. 숫자로 나눠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뭐 특별히 처진 게 없고 나름대로 뭐 한 1.2년 정도, 네, 네. 1.2 정도, 2년 정도가 뒤쳐졌다 그렇게 보는데 뭐 이제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올해 그 사이버 보안 예산이 22조 2천억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3,100억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작년 대비 277억이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느려도 부족한데 우리는 그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안 투자 문제를 봐도 이 ICT 관련된 예산 중에서 5% 이상을 이 정보 보호 쪽에다가 투입한 기업은 전체 1.1%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기업 아니고는 이거 투자를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도 네네. 하고 이런 부분들이 크죠. 또 하나는 지금 전 세계 시장이 한 212조 정도 원 정도 규모거든요. 네. 저희 보안 시장은 9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이 한 10% 이상씩 성장할 때 저희가 한 7.8% 정도 네, 성장하니까 네, 네. 조금 처져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물리 보안 중심이지 사이버 보안 쪽은 좀 더 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트렌드하고도 조금 벗어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자극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또 해외로 네. 뛰어나가는 그런 어떤 저돌적 도전도 좀 더 필요하고 그런 네, 지원도 네. 필요하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기술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외부에 이제 어떤 그런 그렇습니다. 그 네, 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을 다시 어떻게 복원하고 하는 네, 네, 네. 누가 책임지고 네, 그래서 네. 이런 교훈을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분은 안 되겠구나 네, 누가 네. 오히려 또 강화를 하고 하는 네, 네. 그 시스템이 중요한 것 네, 같은데 네, 네. 우리 사회가 그 부분이 조금 책임지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게 뭐 좀 그런 지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기관 영역들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나누면 이제 자꾸만 전문화돼 가고 이러면서 네. 이 수직 간에 이 벽들이 있잖아요. 특히 네.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성장 자체를 경쟁적으로 시켜왔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오랜 기간 성공됐고 큰 기업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일로들이 튼튼하고 견고하죠. 네, 네. 근데 융합 협업 연결 공유 개방 이런 가치들은 그 사일로나 어떤 뭐 상층부에서 이렇게 독식하거나 이게 아니라 상생 협업의 가치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좀 거기에 부적합한 그런 그 네. 구조와 기억들을 가지고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에 반해서 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그런 부분에서 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선진국들 같은 네네. 경우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도 똑같고 사이버 보안도 똑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일로를 깨고 협업의 구조로 나서는 겁니다. 그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모색하고 대응하는 과정이거든요. 글로벌 협업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뭐 우리가 말하는 잘 아는 포티넷, 마이크로소프트, 뭐 글로벌 보안 업체들 그리고 또 국내 안랩이나 무슨 비스캔이나 대형 국내 인텔리전스 업체들하고 국내 협업은 잘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이제 공공 섹터 뭐 기타 이런 데들하고의 어떤 협업이나 이런 부분이 네. 좀 한계가 존재해서 아쉬움이 좀 있죠. 무슨 사고가 터지던가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정부가 나서야 되고 정부가 이렇게 하는 그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가급적 정부가 안 나서는 게 바람직합니까? 저는 이제 정부가 시장이나 이런 쪽에는 최소한으로 가려 하고 그 생태계도 네. 스스로 생존 여부가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켜보되 네. 그 구조가 깨지는 정말 경쟁력에 의해서 승패가 나지 않고 다른 쪽에서 날 때 그런 판을 관리해 주는 정도. 너무도 뻔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저희는 지나치게 많은 부분에 지금 이 정부가 정책으로서 문제를 좀 풀려고 하지 않는가. 자체 경쟁력을 좀 많이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으니 네. 네.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지원 중심으로 네. 그래서 엄정한 시장 관리 그리고 기회의 균등함 뭐 이런 것들 정의로운 뭐 이런 것처럼 네. 네. 그런 거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무슨 사고가 나면 그 보안에 대한 그 책임이 이제 정부에게 자꾸 돌아가고 그럼 정부는 어떻게 보면 보안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기술은 어떻게 보면 법이나 규제 이 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규제와 법을 높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활용은 자꾸 위축되고 뭐 전쟁 나면 맞습니다. 군인이 뛰듯이 경제 어려우면 기업들이 나서 뛰어줘야 되는데 자꾸만 공무원분들한테 이제 그렇죠. 여기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뭔가 하는 듯이 해야 또 가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중 삼중의 어떤 부담이 그러니까요. 제게로 가고 이게 서로 참 안 좋은 방향으로 엮이면 악순환이고 네. 좋은 방향으로 풀리면 선순환인데 네, 네, 우리는 네. 조금 그 부분에서 좀 나쁜 쪽으로 꼬였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제가 굉장히 네. 복잡하고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책이 굉장히 복잡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낮다.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이제 개인정보법의 기본입니다. 네네. 그 자기결정권을 뭘로 우리가 어떻게 보고 구현해 주냐 하면 동의제입니다. 이게 우리 동의해야만 이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단히 형식적인 게 많죠. 맞아요. EU 같은데 우리 GDPR 내 네네네. 규정을 보면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음흠. 그리고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음흠. 그런데 우리는 77% 정도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보지 않고 동의합니다. 이유가 그 동의 안 하면 다음 걸 쓰지도 못하니까 또 그다음에 너무 어렵고 글씨도 작아가지고 복잡해서 보기 싫다. 그 세 번째 해줘 봐야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 이게 참 우리 암울한 얘기죠. 네. 네,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정보 보호를 위해서 만든 동의 제도가 어떻게 보면 사업자의 면책 요소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아까 말씀사에 지적하셨지만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이런 법에 파편화돼서 이제 조항들이 있고 네. 그 조항마다 규정된 것들이 약간의 차이와 네. 형량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준수해야 되는 사람 입장은 대단히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그리고 해석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네. 아울러서 우리 개인정보 관련 기관들의 거버넌스 문제도 네. 상당히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첫 번째 아까 신뢰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잘 관리되고 있구나. 이제 관리되는구나. 네. 그리고 뭐 스마트카 하지만 브레이크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요새는 앞에 전방 이게 근접하면 삐삐거리는 그렇죠. 알람도 생겼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장치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보안 장치들을 더 강구해서 제가 좀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도움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EU에서도 비슷한 이제 그 문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뭐 체크도 하지만 실질적인 실용성이 있다는 겁니까? EU 쪽에서 생각하는 그 여러 제도들을 완벽하게 갖춘 나라로 돼 있습니다. 네. 결국은 제도상에 틀린 건 별로 없습니다. 관점도 크게 틀린 건 없는데 그것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네. 잘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 아까 동의제도 하나만 보더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가보면 선택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것들을 풀어내야 되는데 어떤 집행 권한, 감독 권한을 늘려주셔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해관계의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자율권을 좀 더 주는 것이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예, 책임지고 하되 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지도록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당사자가. 예, 그렇죠. 당사자가. 근데 저희가 보면 존재하지만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나 이것도 솜방망이처럼 약해지니까 네. 그래서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효를 못하는 네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공인인증서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같은 뭐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공인인증서를 전담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좀 네. 억울하게 짝이 없지요. 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이제 결국 인터넷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공인인증서가 굉장히 큰 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똑같이 돌아가 보면 네. 우리 사회가 신뢰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여기저기 다 공인자 붙은 것을 원하는 거지요. 네. 그렇죠? 과도한 사용이 문제인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는 다른 얘기입니다. 액티브엑스는 특정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네. 공인인증서는 별도의 보안 기술입니다. 본인 인증, 부인 방지, 위변조 방지 이걸 할 수 있는 그 유일하게 세 가지 기능을 충족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보안 기술이거든요. 네네. 인증 기술인데 이것들이 마치 액티브엑스의 불편함 때문에 같이 없어져야 될 것처럼 그러니까 불편함과 불필요함은 다른데 이게 이상하게 꼬였거든요. 정작 중요한 거는 액티브엑스를 저희 인터넷 브라우저 중에서 우리가 특정적으로 국민 전체가 90%대까지 사용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편성해서 금융이나 우리 지금 공공 부문에서 보안을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한테 전가시켰던 상황에서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2014년 3월에 이 문제 제기되고 나서 2015년 9월에 완전히 그 웹표준 기반에 의한 공인증 기술을 설을 새롭게 만들었고요. 네. 예, 은행에 적용은 돼 있습니다. 다 공급돼 있고 뭐 지난번 그 삼성 갤럭시 노트 쪽에도 저희가 세이프존에다 넣기도 했고 홍채 인식이라든지 지문 인식 다 해서 네. 편하게 바꿔놨습니다만은 문제는 금융권과 정부에서 하는 각종 민원 발급 같은 것들이 빠르게 관행을 타파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법령이 한 119개 중에서 50여 개 이상이 자기
그 본인 확인에 공인인증서를 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불필요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자인증 제외한 이 본인 인증에는 공인인증서를 안 사용했으면 좋겠다. 네, 네. 우리가 공인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기술이고 안전한 기술이니까 국민들이 필요하면 선택적으로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가 네. 저희 원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기대하는 게 일단 정부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부터 좋은 정보들을 많이 공개하고 일반이 활용할 수 있고 상업화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부분들이 뭐가 어떤 부분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 정부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전자정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각종 데이터를 어떻게 더 오픈할 거냐는 문제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런 정보들이 이 오픈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또 잘못 이용되기도 하고 했을 네. 때 아마 책임성이 제일 큰 문제로 책임성.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기술적으로 또 근자에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얘기 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진짜 이게 블록체인 쪽으로 가면은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많은 것들이 이제 보안 문제도 이제 해결되고 그런 겁니까? 현재까지 보기에는 네. 4차 산업을 이끌 매우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 아닐까 보고 있고요. 네. 그것이 이제 데이터 분산 저장형이거든요. 네. 네. 그러고 이제 계약이나 기타 어떤 데이터의 변동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네. 그것도 중재자 없이. 네. 네. 그래서 이게 결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겠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좀 보면 중간에 거간이라고 하는 뽀찌 문화라고 하는 이렇게 중간에 껴서 네, 이렇게 네, 하는 네, 것들 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굉장히 심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아동, 성, 여성 뭐 할 거 없이.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블록체인이 유용한 어떤 수단이 되겠구나라고 네. 봅니다. 민주주의가 블록체인화되고 있다라고도 또 얘기합니다. 무슨 네, 네, 지난번 촛불 보면서 국민들이 직접 판단할게 빠져 그렇죠. 라는 이야기들도 어떻게 보면 풀뿌리 블록체인에 민주주의. 그렇게 네, 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기류가 아마 우리 사회의 변화를 꽤 촉진하지 않겠는가. 지난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정책 예. 또는 보안 정책 네. 나름 지난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 정보의 활용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뜻은 있었던 것 같은데 뚜렷한 어떤 진전을 보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뭐 기본적으로 형식에 치우친 부분이 많았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는 그 수제의 이 ICT 가지고 또 과학 기술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네. 정말 고민이 네. 있어야 되고요. 네. 우리가 산업혁명 300년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한참 뒤에 30년 만에 쫓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세계의 100년 우리의 10년 했습니다. 10배 속도로. 근데 이 ICT는 그 속도의 서너 배 이상을 곱해도 따라갈까 말까 합니다. 이 ICT 분야만큼은 네. 좀 건너뛰고 뭔가 이렇게 앞서서 선도하는 그런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예. 주저하고 좌고우면할 시간이 시간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이제 뭐 보안 기술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고 네. 또 풀건 확실히 활용해 있어 예, 풀고 예. 그래서 뭔가 변화가 진정으로 있어야 될 그런 네.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우리 백기승 원장님 모시고 정보 보안과 활용 분야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미래가 아니라 우리 현재에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정보가 있고 그 정보는 무엇보다도 보안이 중심이고 또 그 보안을 전제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책임과 신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회에서 이 부분이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그동안 쌓여왔던 많은 숙제들도 한꺼번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한번 걸어봅니다. 서정의 경제 펀치 여기서 이만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